네,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믿고 투자해도 될까?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10년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2011년, 2012년, 2015년 증시 급락 때보다도 낮은 그 수준인데요. 이는 낮은 배당과 지배구조 이슈, 반도체 쏠림 때문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 더 이상은 팔지 말라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저가 매수에 기대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또 주가의 반등 기대 요인을 찾기 어렵다라면서 관망의 의견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저평가만 믿고 투자해도 되는 건지, 우리 증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증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정말 저평가됐다. 뭐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그 원인, 그리고 이 해소 방안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평가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배당 성향과 지배구조 같은 이슈도 있고,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미래의 명목이익을 거래하는 시장인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랑 성장 산업이 안 보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한국이 글로벌에서 배당 성향이 정말 낮은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배당 성향만을 이슈로 드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게, 그렇다면 배당주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수준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린 요인이 복합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국내 증시가 저평가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그런 이런 뭐 저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또 주가가 또 많이 낮아 있는 그 상황에서 저평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 증권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저평가 매력이 이제 좀 부각될 시기인 건지, 또 외국인 투자 같은 이 뭐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평가를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코스피의 PBR 레벨입니다. 2001년 이후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낮아진 PBR이라는 건 동의를 하나, PBR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봐야 하는 건 ROE입니다. 지금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국발 호황 누리던 시절하고 비슷한 ROE가 나오는 시장이냐 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제 좀 저평가가 된 건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자금 유입을 기대하려면 전제가 이제 다시 성장하거나 회복하는 산업이 등장하거나, 혹은 매크로적으로 이머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 그때는 자금 유입을 다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당장은 조금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 뭐 주식시장 지금 뭐 바닥권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서 좀 비중 확대가 가능할지, 앞으로 또 지수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투자 전략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모멘텀이 없는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질 텐데, 비중 확대 기회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께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없고 밸류에이션이 싼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밸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만,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지수 전망과 투자 전략은 환율과 수출과 같은 기본적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관찰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고, 정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달러나 수출 같은 이제 요소들이 갑자기 급변동을 한다면 그때에선 hedge를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뭐 시장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환율이나 수출이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망의 의견을 바로 투자증권에서는 제시를 해줬는데요. 자, 그럼 전체적인 시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도 이 한국 주식 팔지 마라 이렇게 뭐 비중을 어쨌든 뭐 유지로 상해 투자 의견을 상해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근거로 든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한국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톰슨 로이터에서 예전에 해놓은 거 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선행으로는 8배 정도 나와 있고요. PER이. 글로벌이 15배니까 우리가 딱 절반 정도 글로벌 증시 대비로 50%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10배니까 신흥국 대비로도 한 20% 정도 할인, 20, 30% 할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흥국증권에서 데이터 가이드에 기반해서 만든 자료들인데요. 2005년도 이후로 코스피 선행 PER 평균은 10배고요. PBR 평균은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4년 동안 퍼는 10배, PBR은 1.16배에서 움직이는데 현재는 PER이 8.7배로 장기 시계열 최하단에 근접했고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고요. 그리고 PBR은 0.86배로 역시 시계열 최하단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값이 0.8 하나였으니까요. 거의 최하단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만들고 있는 주식지 보겠습니다. 주식지에 보면 이 주식지는 트레일링 기준이거든요. 좀 다른데요. 선행이 아니라 트레일링인데 코스피는 어제자 12월 5일자 기준으로 10.1배, KLX 300은 9.67배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PBR은 0.93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트레일링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 PER은 39.64배, 거의 40배 수준이고요. PBR은 1.87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 지금 한 20배 중후반으로 나와 있는데 중국보다도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PER로만 놓고 보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거래소는 일단 트레일링 기준이긴 한데요. 뭐 10배 정도면 딱 적정한 수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또 적정한 수준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톰슨 로이터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또 상당히 낮아요. 글로벌 대비로 50% 수준으로 네, 상당히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건데 요즘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우리 증시인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자본 효율 분야에서 이건 사실 이제 ROE랑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인덱스를 보실 때 ROE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재미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못 올라 이렇게 좀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겁니다. 2007년도에 자본 내에서 잉여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자본 총계, 우리가 PBR 계산할 때 자본 총계를 쓰잖아요. 근데 자본 내에서 잉여금 비중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돈 찍어서 했던 그런 자본 잉여금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벌어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잉여금들, 그 잉여금이 자본 항목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도에는 55%였는데요. 작년에는 20%포인트 높아져서 7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이 너무 커져서 ROE가 분모가 자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본이 커졌는데 거기서 잉여금이 많이 커지면서 커진 거죠. 근데 프라이싱을 봤더니 ROE는 커졌는데 그게 이제 윗단, 이익단도 물론 커지긴 했겠습니다만 자본이 계속 쌓여만 있고 안 움직이니까 같이 약해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같이 떨어졌다는 부분들도 설명은 되는데 그럼 ROE가 약해지니까 말 그대로 PBR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갖고만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많이 세게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어서 할인됐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 논리를 또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불황을 견뎌낼 만한 맷집을
키워놨다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뭐 현대차 같은 회사가 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나쁜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불황이 오면 현금이 많아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모건 쪽에서 말했던 한국 PBR 매력과 또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BR이 적어도 지수 하단은 뭐 담보해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모건 쪽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재료만은 아니겠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한국은 배당이 성향을 보시면 지금 한 20% 한 초반대로 상당히 죄송합니다. 맞네요. 배당 성향 20% 초반대로 낮은 것이고 PER이 한 8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뭐 인도, 칠레.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신흥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낮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한 세게 주는 쪽은 배당 60%까지도 인도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중국도 한 30% 중반, 그러니까 평균선 정도는 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덜 준다, 배당을. 성향 자체가 낮다는 부분들도 할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관련한 세제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변동성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수급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여전히 좀 뭐 디스카운트 이슈다라고 보고 북한과의 문제 좀 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뭐 배당이 작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가 많이 좀 투명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또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역시 북한 관련돼서 있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또 이익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우리가 뭐 반도체나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너무도 강하다는 점이 또 그 재료가 좀 될 것 같은데 국내 이익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4분기 마지막 달인데요. 4분기 이익 전망은 조금씩 떨어지고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봐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뭐 우리도 지금 보시면 뭐 한 33조 정도로 해서 33조 3천억 8월 달 대비로 한 3조 원 빠졌다고 그럽니다. 8월 달에 한 36조 나왔었는데 지금 33조로 좀 떨어져 있고요. 한 4달 지나오는 동안에 컨센이 직전 주 대비로도 0.2% 정도 빠져 있는 이익 전망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 증분이 좀 꺾여 있습니다. 뭐 그래프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 9.5, 6.2, 4.9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분도 내년도는 17년도가 워낙에 좋았었습니다. 32%, 그리고 올해가 11%로 예상되는데 내년은 4.6%로 영업이익 증분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면 좀 개선된다, 내년이. 오히려 그런 호평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삼성,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회사니까 같이 끼워서 보면 모멘텀 어쨌든 꺾여 있다. 특히 IT,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내년도 지금 이익 상승률이 가장 좋은 쪽이 조선입니다. 조선 좋고요. 유틸리티도 좋게 나오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일자는 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군도 좋은데 안 좋은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뭐 하드웨어 쪽, 그리고 건설 쪽 좀 약하고요. 은행과 증권도 올라는 오는데 증분 자체가 다른 쪽보다는 좀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연간 전망을 잠깐 해드렸는데 영업이익 증분으로 봐서는 조선 쪽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차 부품 이런 쪽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들 짚어봤는데 PBR로 보면 정말 뭐 역사적인 이야기대로 뭐 하다님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보실 텐데요. 제 기준으로는 85년도를 이제 한국 증시 원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85년도 이후로 지금 보시면 총 3번째 큰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94년 고점 나왔을 때 고점 찍고 나서 IMF 때까지 빠졌던 그 부분, 200선까지 밀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98년도 IMF 때 200선 바닥으로 우리가 이제 차이나 모멘텀으로 2000선 처음으로 돌파했던 2070까지 갔었나요, 그때? 2100까지 갔었나요?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정점.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터지고 나면서 1년 만에 뭐 지수 반토막 넘게 나섰죠. 급락 나왔었고, 2008년 겨울 바닥으로 해서 세 번째에 상승 사이클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간론상으로 보면
고점 나오고 이제 꺾여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직 뭐 저희가 이제 확인은 안 했으니까 후행적이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 확인은 못 했는데 어쨌든 85년부터는 지금 35년 우리 역사를 봤을 때는 총 3번째 큰 사이클 중에서 상승 사이클이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 월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중심 라인, 뭐 중심 이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림 보시는 분들이 중심 라인은 누가 봐도 2000선입니다. 예. 2007년도에 만들었던 2000선 이후로 한번 출렁이면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 2000선을 중심으로는 아직은 좀 등락인데 제가 물음표를 마지막에 지금 현재 국면에 달아놨는데 이 2000선을 지지해서 최근 단기 저점이 1985였잖아요. 그래서 2000을 바닥으로 보면 이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2600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더 빠졌다고 올 것인지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어떤 시그널도 좀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는 글쎄요.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낙관을 좀 해보는데요. 뭐 모르죠. 그거는 좀 시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뭐 저평가만 믿고 뭐 주제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뭐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도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주요 IB 중에 하나인 모건이 우리가 싸다고 저렴하다, PBR이 매력적이다 했기 때문에요. 뭐 큰 틀에서는 공감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너무 더 쌓아놓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야 할 정도로 한국이 현금이 부자이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지나면서는 다시 시장 관심이 이익 모멘텀, 그로스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없는 주식들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IT 이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4분기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연간 전망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PBR 가지고 주식을 끌어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 그로스가 나와야 퍼밸류를 쳐주면서 우리가 장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한계점이 있는 한국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는 뭐 테마주 내에서 경협, 정치,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뭐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트레이딩을 잘 해보시면 뭐 상당히 좋은 장세 분위기인 것은 맞고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급락도 합니다만 뭐 매매 팁이라고 그러면 그 체결 강도를 보시면 언제 주문을 넣으셔야 될지 대충 나오거든요. 적어도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넘어가야 주문을 넣으시면 되고요. 사자 주문은 100% 미만일 때는 덤볐다가는 좀 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결 강도를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은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이날이네요.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 배당은 그때 노려봐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배당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 조심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연말이 완전히 돼야 배당 관련된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배당과도 연결돼서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공매도, 쇼커버, 배당은 한 묶음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미래에셋대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종목군 이익 추정이 상향되고 있는 쪽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인데요. 화학업종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격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 하나케미칼 매수 의견 내면서 잠깐 올라가는데요. 뭐 전체로 보면 PBR이 0.5배, ROE 14%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 증시 저밸류 수준에서는 의미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이 중장기로는 좀 좋아 보이는 흐름인데 물론 시총 대비로 밸류는 각 사별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 흐름은 뭐 IMO 2020도 있고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업체들이 배 발주 안 하고 기름을 그냥 써버리면 좋은 기름으로 써버리면 뭐 할 말 없는데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그래도 신조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보시면 동성화인텍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SK D&D 나와 있고 휠라코리아는 사상 최고치 올해 뭐 좋습니다. 거의 연초 대비로 200~300% 뭐 시세가 급등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삼성전기는 좀 단기 많이 힘든데 그래도 역시 추천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LF, 또 NS쇼핑, 대원미디어,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이익 모멘텀이 좋았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10종목이네요. 예,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뭐 실적에 대한 그 비관론이 좀 높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상향되는 그 종목군들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오늘은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마켓동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